뒤로. 자, 3번 문제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공기 중에서 소리의 속력이 340이고 진동수가 680Hz.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공식 V는 F 람다라는 관계식을 사용할 건데 일단 V 값이 340, 자,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그대로 쓰면 돼요. 그리고 진동수 F는 680이고 자, 람다 값은 몰라요. 자, 람다 값은 모르는데 자, 일단 람다 값이 얼마이고 하니 람다 값은 680분의 자, 340. 자, 이렇게 해서 얼마 나오느냐 하면은 자, 0.5 단위는 미터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자, 그림에서 실선은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어느 한순간의 모습을 나타냈는데 자, 이 순간에 P의 위치에 있던 파동의 마루는 0.2초 후에 P'의 위치까지 진행을 한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반을 보기 서 있는 대로 골라라. 자, 이 파동의 주기는 0.4초이다.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시느냐? P점이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을 했어요. P점에서부터 P'까지 2cm를 이동했는데 자, 지금 잘 보시면 이렇게 잘라보면 몇 분의 몇 파장만큼 이동한 셈이냐? 자, 4분의 1 파장만큼 이동한 셈이다. 자, 4분의 1 파장 이동하는데 자, 0.2초가 걸렸으니까 한 번 진동하는데 자, 0.8초가 걸리겠죠. 자, 0.8초. 자, 한 번 진동에 0.8초가 걸린다고 치면 주기는 0.4초가 아닌 0.8초다. 두 번째, 파동의 속력은 어떻게 구하시느냐? 자, 0.2초. 자, 0.2초 동안 2cm 이동했으니까 0.2분의 단위 2cm니까 0.02로 바꿔놓고 자, 계산해 보면 0.1 m/s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 주기 0.8초로 구했고 그리고 파장이 2에서 10cm까지인 거 보니까 자, 파장이 8cm네. 그러면 0.8분의 0.08로 식을 세워서 0.1 m/s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자, 3번. 디귿. 일단 니은 맞고 디귿. 자, 파동의 마루가 P에서 P'까지 진행할 때 자, P점의 매질의 운동 방향은 오른쪽이다. 자, 이런 거 주의를 해줘야 되는데요. 자, P점에 있던 매질은 자, 0.2초의 시간이 지난 후에 파동의 모습이 이렇게 하늘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자, 하늘색 점선 상에 요 위치로 갑니다. 자, 그러면 어떤 쪽으로 운동했다? 그렇지, 아래쪽으로 운동을 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으니까 정답은 2번만 정답이다. 자, 그리고 자, 그리고 12번 문제. 자, 12번 문제. 자,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해보니까 다들 마이크를 끄고 있는데, 자, 학생분들은 가급적 마이크를 다 켜고, 비디오도 가급적이면 켜주세요. 일단 비디오도 좀 켜야지 내가 수업을 잘 듣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비디오하고 마이크를 최대한 좀 다 켜주세요. 일단 켜보고 마이크 좀 찡소리 난다 그러면 내가 끌 테니까 마이크하고 비디오를 좀 최대한 켜주시고 자, 수업에 집중을 하도록 합시다. 자, 마이크하고 비디오를 좀 켜주세요, 다들. 좀 켜주세요. 켜주시고 그때그때 질문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해도 되니까 자, 비디오하고 마이크를 켜주세요. 자, 호종이 모습 보이고 은규도 모습 보이고 자, 세윤이도 보이고 자, 그리고 또 누구 있지? 유빈이도 켰네요. 자, 윤지 켰는데 비디오만 켰구나. 마이크는 안 켜고. 자, 윤지 비디오 켰고 비디오를 그러면 안 킨 사람이 효섭이는 비디오가 없겠구나. 효섭이는 비디오 없으면 마이크라도 켤 수 있으면 키지. 마이크 못 키나? 자, 그러면 계속해서 12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12번 문제. 자, 그림은 빛을 굴절율 N1인 매질 1에서
N1이 매질 1에서 자, 굴절률 N2이 매질 2로 비스듬하게 비추었을 때 빛의 경로를 나타냈는데 매질 1에서 빛의 속력과 파장이 각각 V1 그리고 람다 1이고 매질 2에서는 V2, 람다 2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과 같은 값. 자,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 자, 지난 시간에 이렇게 설명했지. A에 대한 B의 B. 자, 이건 뭐라고 했느냐? 수학적으로 A분의 B다. 아, 그러면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은 N1분의 N2가 되겠는데, 자, 스넬의 법칙, 자, 공식을 기억을 잘 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스넬의 법칙. 자, 스넬의 법칙, 여기서 입사각은 I고, 굴절각 R. 그러면 N1분의 N2에 해당되는 것은 자, 공식을 쉽게 외우는 방법, 아래 첨자 위치가 굴절률 빼고는 다 바뀐다고 했어요. 자,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인데 자, 난 원래 이렇게 외웠지만 여기서 사인 세타 1에 해당되는 것은 세타 1은 i에 해당되시고 자, 세타 2에 해당되는 값이 r이니까 사인 r분의 사인 i 그리고 파장은 람다 2분의 람다 1 또는 속도 v, 2분의 v1.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니까 일단 기억 틀렸고, 니은 맞고, 디귿 맞고, 리을 n1분의 n2니까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자, 14번 문제. 표는 여러 가지 물질의 굴절률을 나타냈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굴절률은 클수록 어떤 매질이라고 했는지 자 다시 한번 타이핑을 쳐가면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자, 굴절률이 크면 자, 굴절률이 큰 매질이 어떤 매질이냐? 바로 밀한 매질. 자, 굴절률이 큰 매질 그리고 밀한 매질이다. 자, 그리고 굴절률이 큰 매질이 속력이 빠른 매질이야, 느린 매질이야. 자, 속력이 느린 매질.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고, 자, 문제를 가서 보시면, 자, 기억 보기. 빛의 속력은 다이아몬드에서, 다이아몬드의 굴절률이 가장 크니까 속력은 가장 어때야 된다? 가장 느려야 된다. 자, 속력은 가장 느려야 되니까 틀렸다 이거고. 두 번째, 빛이 유리에서 물로 진행할 때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작다. 자, 유리에서 물로 진행을 하신다. 유리의 굴절률이 물보다 더 크니까 자, 굴절률이 클수록 오히려 각도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자, 입사각이 되었건 굴절각 쪽이 되었건 자, 굴절률이 큰 쪽일수록 각도가 자, 입사각 또는 굴절각이 자, 작아진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자,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유리에서 물로 진행할 때 굴절각이 더 커져야 되니까 틀렸고 자, 디귿 보기. 같은 입사각에 대해서 굴절각이 가장 작은 경우는 빛이 자, 공기에서 다이아몬드로 진행할 때 자, 입사각이 대해 굴절각이 가장 작으려면 자, 굴절률이 가장 작은 녀석에서 가장 큰 녀석으로 진행을 해야 돼. 자, 지금 이 조건에 따르면 같은 입사각에 대해서 굴절각이 가장 작으려면 자, 어떻게 빛이 진행해야 되느냐? 굴절률이 가장 작은 공기에서 자, 굴절률이 가장 큰 다이아몬드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디귿 보기가 맞는 말. 디귿만 맞으니까 정답은 일단 3번이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16번 문제 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내가 파면에 대해서 상세하게까지 설명을 좀 안 해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자, 파면이 무슨 말이냐? 지금 보이고 있는 요 선들은 파동이 지나가는 그 모습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자, 파면을 나타내는데, 자, 파면이라는 것은 자, 위상이 동일한 지점을 이어놓은 선입니다. 자, 파면이라는 것은 위상이 동일한 지점을 이은 선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파면에서 전부 다 위상이 다 동일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딱 잘라보면 이런 파면이 예를 들어서 마루에 해당된다. 그럼 이렇게 단면 잘랐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진동의 중심이고 여기랑 요 점이 바로 내가 여기를 P점, 여기를 Q점이라고 두면 자, 여기가 P점, 여기가 Q점에 해당되겠다. 자, 그런데 파면을 보고 뭐를 유추할 수가 있느냐? 자, 이 파면 사이의 거리가 바로 뭐가 되겠지? 이 거리는 자, 위상이 같은 두 지점 사이의 거리니까 바로 파장이 되겠네요. 파장이 지금 보니까 자, 파장이 지금 보니까 자, 혹시 뭐 질문 있어 누구? 질문 있어요? 자, 파장이 자, A에서는 이만큼인데 B점은 파장이 좀 짧은 편이네. 자, 그러면 파장이 짧다. 똑같은 파동인데 파장이 짧아졌어. 파장이 짧아진다는 것은 속력이 어찌 됐다? 속력이 자, VA랑 VB를 비교해 봤을 때 A가 더 커. 그리고 파장도 당연히 그리고 파장도 당연히 누가 더 길다? 자, A 쪽이 더 길어야 돼. 일단 굴절하더라도 절대 달라지지 않는 것. 진동수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어요. 진동수 변함이 없는데 파장이 A가 B 쪽보다 더 기니까 속력은 당연히 A 쪽이 B 쪽보다 더 크다 이거고 물결파는 수심이 깊을수록 자, 전달 속력도 빨라진다고 했으니까 자, 어느 쪽이 더 깊다? A가 B보다 깊어야 되니까 A가 B보다 얕다. 벌써 틀렸네. 1번이 정답이고 자, 파장은 방금 보다시피 A에서가 B에서보다 길고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빠르다고 했고 입사각의 크기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일단 이거 1번 정답 나왔는데 입사각의 크기 굴절각의 크기보다 크다. 자,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자, 이 각도가, 자, 이 각도가 세타 A, 이 각도를 세타 B라고 둘 때, 과연 이 각도가 입사각일까요? 라는 건데, 과연 이 각도가 입사각이냐? 물론 이게 입사각은 아니지. 자, 파면과, 자, 경계면이 이루는 각도는 입사각이 아니지만, 근데 이거 계산해 보면 입사각하고 동일합니다. 자, 입사각하고 동일한데, 어떻게 계산되어지느냐면은, 자, 요 각도가 바로 세타 A. 자, 요 각도가 아니지. 자, 파동의 진행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파면에 대해서 수직인 선을 쭉 그어봤을 때 자, 파동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파동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자, 바로 요 각도가 세타 A, 입사각. 이 각도가 세타 B, 굴절각인데 이게 뜬금포 이 파면과 경계면이 이루는 이 세타 A랑 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렇게 직각인데 요 부분은 공통이니까 당연히 이쪽 각도랑 이쪽 각도가 같아야 돼. 뭐 어쨌거나 자, 파면과 경계면이 이루는 이 각도로 입사각하고 굴절각하고 크기가 어쨌거나 동일해진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일단 속력은 입사각의 크기는 굴절각의 크기보다 크다. 맞으니까 일단 4번 맞고 5번 주기 변하지 않는다.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물결파, 굴절하더라도 절대 달라지지 않는 거. 진동수죠, 진동수. 진동수 변화 없어. 자, 진동수가 변화 없으면 당연히 주기하고 진동수는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주기
변화도 없다. 자, 그래서 정답은 하여간에 1번이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237쪽에 있는 중요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고, 자, 나머지 17, 18, 19, 20번, 일단 이건 다 넘어가야 되겠네. 자, 22번 봅시다. 22번. 자, 22번. 자, 그림 가하고 나는 원시안과 근시안의 교정 원리를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가의 경우에는 자, 상이 어디에 맺히고 있느냐 하면은 상대적으로 망막 앞에 상이 맺히고 있어. 이거를 근시라고 하는데 이 근시를 교정할 때에는 자, 망막의 상이 제대로 맺힐 수 있도록 빛을 퍼뜨려줘야 돼. 자, 퍼뜨려주기 위해서 앞에서 오봉 렌즈로 교정을 하시는 거고, 원시는 반대로 상대적으로 상이 자, 상대적으로 좀 멀리 맺혀.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상이 맺히는 지점을 당기기 위해서 볼록 렌즈로 교정을 하신다 이건데, 이때 쓰는 원리는 바로 빛의 굴절 현상을 이용한 거 당연히 맞습니다. 이런 건 중학교 때도 배웠어요. 자, 가는 근시안의 교정을 나타내는 거 맞고, 나에서 사용한 렌즈를 책에 가까이 대고 보면 자, 볼록 렌즈니까 당연히 돋보기의 역할을 하니까 글자가 크게 보여.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설명이 되시겠고, 자, 그리고 24번. 자, 지난번에 요거 신기루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줬는데, 자, 다시 한번 특히 이 부분 확대해서 보면, 자, 이 부분에 뭐 원래 물웅덩이 없지만 마치 여기에 물 웅덩이가 있어서 차나 또는 이 오토바이 타고 있는 이 사람들 세 명이 여기에 비춰져 있는 것처럼 보여. 자, 왜 이렇게 보이는 거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여기 도로 표면이 있고, 자, 여기에 뭐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그리고 이 멀리서 사람이 이 자동차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자동차에서 자, 이렇게 오던 빛이 자, 여름철에 아스팔트 상단부는 상대적으로 뜨겁고, 자, 위로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시원하기 때문에, 자, 빛은 어떤 쪽으로 휘느냐? 모든 파동이, 자, 속력이 느린 쪽으로 휜다고 했으니까, 자, 아무래도 따뜻한 공기보다는 찬 공기 쪽이, 자, 속력이 더 느려요. 그래서 빛이 조금씩 조금씩 굴절돼가지고, 자, 아래로 내려 꽂아야 될 그 빛이 휘어져서 사람 눈으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인지하기에는 이 빛이 굴절해서 왔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는 거고, 자, 어떻게 왔다? 자, 여기에서 빛이 반사돼서 보인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는 건데, 자, 이런 모습을 보는 건데, 자,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물웅덩이처럼, 자, 물웅덩이가 있어가지고 그 자동차 같은 것들이 반사해서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이건데, 자, 그러면 음, 자, 그러면 기억보기 봅시다. 자, 같은 매질에서도 매질의 특성이 달라지면 자, 파동의 굴절 현상이 달라집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같은 매질이어도 자, 매질의 특성이 달라지게 되면 굴절이 일어나는 이유 바로 매질에서의 자, 파동의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이야. 자, 그러하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다 이거고요. 자, 두 번째. 공기의 밀도가 작을수록 빛의 속력이 느리다. 아니죠. 오히려 빨라요. 빠르다. 밀도가 작을수록 자, 온도가 높아지면 공기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면 빛은 아무래도 반개받을 요소가 적어지니까 더 빨라져. 자, 그래서 이거 틀렸다 이거고. 디귿. 도로면에 가까울수록 빛의 속력이 느릴 것 같으면 오히려 도로 쪽으로 더 굽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 위로 휘어지게 되는 거 보니까 자, 도로면에 가까울수록 빛의 속력이 빠르고 위로 올라갈수록 빛의 속력이 느리다라고 해줘야 돼. 자, 그래서 기억만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24번 또 풀어봤고. 자, 25번. 자, 하루 중 어느 시각에 공기 중에서 소리가 진행하는 경로를 나타냈는데 이 사실로 알 수 있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지금 보면은 소리가 땅바닥 쪽으로 굴절을 하고 있어. 자, 땅바닥 쪽으로 굴절할 때는 언제인 거냐? 자, 낮이 아니라 밤이 되겠죠. 자, 왜냐면 밤에는 지표면 쪽이 차갑고 밤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위에 부분이 따뜻하기 때문에 자, 속력이 느린 쪽으로 소리의 속력도 당연히 공기의 온도가 차가울수록 느리기 때문에 자, 느린 쪽으로 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낮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밤에 나타나는 현상. 두 번째, 소리의 속력은 지면에 가까울수록 느리니까 자, 느린 쪽으로 꺾였으니까 자, 반말은 누가 들어? 쥐가 듣는 거야. 디귿. 공기의 온도는 지면에 가까울수록 낮아지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휜 거예요. 그래서 디귿 보기가 맞다 이거예요. 2번이 정답. 자, 그러면 오늘 일단 지난 시간에 숙제 내줬던 거 중요 문제들은 다 풀어줬는데 자,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혹시 있나? 자, 있으면 질문하시고 없으면 바로 이제 진도 넘어갈게요. 자, 다들 반응이 별로 없지만 자, 호정아 질문 없어? 네. 없어. 은교는 질문 없어? 네. 없어요. 효섭이는? 효섭이 마이크 안 되나? 자, 세윤이하고 유민이하고 윤재도 가급적이면 마이크는 좀 켜놓고 자, 혹시 이제 그 질문할 거 있으면 바로바로 그냥 이야기해줘. 다 잘 들리네. 자, 그러면 240쪽에 자, 전반사 그리고 전자기법 파트 자, 계속해서 진도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내 모습을 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어차피 화면 공유하고 있으니까 내 모습 볼 필요가 없어. 자, 그러면 240쪽에 전반사 그리고 전자기파 자, 전반사가 도대체 뭐냐 하면은 자, 빛이 진행하다가 경계면에서 굴절하지 않고 전부 반사되는 현상 이게 전반사인데 근데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자, 이런 조건이 만족이 돼야 돼요. 자, 요 그림 보시면 말고 여기 통이 응? 여보세요? 자, 이 그림 보시면 자, 그림 보시면 이 분홍색, 핑크색하고 그 다음에 노란색 광선 자, 핑크색에서 노란색 쪽으로 이제 굴절해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핑크색에서 노란색으로 자, 파동이 나가고 있어. 자, 이때 입사각은 몇 도인 거냐? 여기 보다시피 30도, 이 각도 30도. 자, 굴절각 이 각도는 45도. 그러면 지금 어떤 배질에서 어떤 배질로 진행하고 있는 거냐? 지금 입사되는 쪽에 매질 쪽에 서의 각도가 더 작으니까 아무래도 이 입사되는 쪽의 매질이 더 밀한 매질. 자, 굴절되어 나가는 쪽이 소한 매질. 즉 속력이 얘는 느리고 얘는 속력이 빠른 매질이야.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잘 보시면 만약에 이 각도를 좀 키워볼게요. 자, 이 각도를 조금씩 키우다 보면 당연히 굴절 각도 같이 키워지게 돼 있어. 아이고, 이것만 치우자. 자, 입사각 증가하니까 당연히 굴절 각도 증가하게 되고 자, 점점 키우다 보면 자, 이거를 계속해서 점점 키우다 보면 자, 이 각도가 60도가 되는 순간 굴절각이 완벽하게 직각이 돼서 즉 90도가 돼서 경계면 타고
자, 경계면과 나란하게 진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까지는 굴절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이것보다 각도가 더 커져 버리면 이론적으로 굴절에 나갈 수가 없지. 자, 이론적으로 굴절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 각도보다 입사각이 커지게 되면 이때부터는 모든 빛이 다 굴절되지 않고 모든 빛이 다시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전반사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어. 자, 일단 전반사를 처음에 이야기 전에 명심을 해줘야 될 때, 자, 굴절 현상이 일어날 때에도 자, 빛은 이렇게 자, 입사가 일어났으면 100%다 굴절돼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굴절돼요. 일부. 자,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일부 굴절에 일부 반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이런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이 각도를, 자, 입사각을 치우다 보니까 굴절각을 90도가 되는 순간이 나와. 그리고 이 순간에는 굴절이 가능하지만 이것보다 조금만 각도가 더 커지게 되면 더 이상 굴절 불가. 자, 이 각도보다 커지게 되면 자, 굴절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자, 이 각도를 기준으로 이 각도보다 커지게 되면 이제 모든 게 다 반사돼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자, 그 현상을 바로 뭐라고 부른다? 자, 지금 바로 책에서 봤듯이 전반사 현상이고, 자, 요거를 고집이 나타내자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네요. 자, 요거를 좀 굵게 나타내 볼까? 자, 이렇게 입사했던 빛이 자, 100%다 반사가 되기 때문에 자, 중학교 때 배웠던 반사의 법칙에 따라서 입사각과 반사각이 무조건 같아야 돼. 자, 그러시면 자, 전반사가 이렇게 해서 일어난다는 걸 이해하셨다면, 자, 여기서 아까 전에 굴절각 90도가 될 때 입사각이 있었죠. 자, 그 각도를 뭐라고 부르냐? 임계각. 자, 여기서는 몇 도가 임계각이다? 이거 지우고 나면, 자, 이거 지우고, 자, 지금 현재는 굴절각을 90도로 만들 때 입사각이 60도이기 때문에 바로 60도가 임계각이 되겠어. 여기서는 임계각이 60도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굴절률과 임계각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식이 성립하느냐? 자, 이런 관계식을 자, 지난 시간에 스넬의 법칙 잘 외워놨으면, 자, 스넬의 법칙 다시 한번 활용해 볼게요. 사인, 이거. 자, 요 공간에다가 같이 받아 적읍시다. 자, 같이 받아 적어요.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은 n1분의 n2인데, 자, 아래 첨자 1이 붙은 게 입사되는 쪽의 매질, 그리고 2가 붙은 건 굴절되는 쪽의 매질이라고 하면, 자, 굴절각이 90도가 된다는 것은 결국 세타2 값이 90도야. 그러면 사인 세타2 대신에 90을 적어놓고, 그리고 세타1 대신에 임계각이니까 임계각을 의미하는 기호 사인 IC라고 적어 놓을게요. 그게 얼마인 거 하니 n1분의 n2가 되겠다. 자, 그러면 자, sin IC는 n1분의 n2, 결국 sin 90도가 1이기 때문에 자, 이거 1이니까 그냥 지우고 나면 sin IC, 즉 임계각은 자, 입사되는 매질 쪽의 굴절률에 대한 굴절되는 매질들의 굴절률의 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자, 솔직히 이거 공식 헷갈리기 쉬운데요. 잘 생각해보면 임계각, 자, 사인 값이 절대 1보다는 클 수가 없잖아. n1분의 n2인지 또는 n2분의 n1인지 솔직히 헷갈릴 때가 많아요. 자, 그럴 때는 그냥 너무 어렵게 고민하지 마시고, 자, 두 매질의 굴절률을 주어졌는데 n1보다 n2 해보니까 1보다 커. 자, 그러면 임계각 구할 때 그냥 그거 분모 분모자 뒤집어가지고 뒤집은 상태에서 계산해버리면 임계각 IC를 구할 수 있어요.
무조건 1보다 어때야 된다? 사인 값은 작아야 된다는 거. 자, 그거 잊지 마시고요. 자, 당연히 매질과 공기 사이의 임계가 공기라는 매질의 굴절률이 대략 진공과 가까운 1이기 때문에 그냥 사인 IC가 N1분의 1로 나타나 있네. 자, 그런 말이고, 일단 전반사 되기 위한 조건은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크면 전반사가 일어난다 이거고, 아까 전에 봤듯이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는, 자,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작게 되면 이 정도 각도면, 자, 이렇게 일부 굴절돼서 나가긴 하지만 일부는 다시 안쪽으로 되돌아오는, 자, 반사돼서 되돌아오는 게 또 있습니다. 자, 명심해야 될 게, 반드시 명심해야 될 거. 빛이 진행하다가 매질의 경계에서 굴절 100%가 아니라 일부 반사의 일부 굴절이야. 전반사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그렇지만 전반사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고, 자, 입사각이 얼마 이상, 바로 이 임계각, 여기서는 60도죠. 60도 이상이 돼버리면, 지금 이 경우는, 그러면 전반사가 일어나서 안으로 다 돌아오게 되겠다. 자, 그래서 요것도 책에다가 이쯤에다가 하나 적어놓으면 좋겠네. 자, 어떻게 적을까? 자,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 첫 번째, 방금 봤듯이 만약에 속력이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가면은 전반사가 일어나겠나? 자, 당연히 속력이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가면 전반사가 일어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 첫 번째는 어떤 매질에서 어떤 매질로 진행해 주셔야 되느냐? 속력이 느린 매질에서, 즉 밀한 매질, 속력이 빠른 매질로 진행을 해줘야 돼. 두 번째 조건, 당연히 입사각이 뭐보다 커야 된다?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클 때,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전반사가 일어나는 거야. 오케이? 자, 이 조건들을 잠깐 필기할 시간 드릴 테니까, 자, 한 1분 정도 적고, 자, 요 책에 요 위치에다가 좀 적어 놓고 가세요. 자, 다 적으셨으면 전반사 현상 관찰. 자, 일단 여기서 핵심은, 자, 물에서 공기로 나올 때는 당연히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공기에서 물로 진행할 때는 절대 전반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걸 보여줘요. 자, 아무리 이거 입사각을 키워도 굴절각이 절대 90도가 될 수가 없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간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나올 때 전반사가 가능하시다 이거고요. 자, 이것까지 다 설명했네요. 자, 여기까지 다 설명했으니까, 자, 전반사 현상을 이용한 예시. 자, 첫 번째. 자, 레이저 빛이 물줄기 따라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물줄기에 따라서 쭉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물 내에서, 자, 물에서부터 공기로 빛이 진행할 때, 물에서 공기. 아무래도 물 쪽에서의 그 빛의 속력이 더 느리니까 물 내부에서 계속 전반사에서 진행하는 거야. 자, 두 번째. 프리즘. 자, 프리즘을 쓰면은, 자, 프리즘에 입사됐다가, 자, 요 경계면에서
지금 100% 전반사가 되고 있어. 자, 전반사가 돼서 앞으로 나와. 자, 이걸 쓰면 좋은 점. 예를 들면, 자, 잠수함 같은 거에서 잔망경에, 자, 잔망경에, 자, 평면고를 써서 반사해서, 자, 볼 수 있게도 만들 수 있지만, 평면 거울의 경우에는 반사 시에 자, 한 20% 정도 손실되니까 80% 정도만 빛이 80% 세기만큼만 반사를 해요. 20% 손실이 있어. 자, 근데 평면 거울 두 개를 이용해서 자, 잔망경을 이렇게 설계를 했다. 예를 들어서 자, 어디다가 여기 만약에 잔망경을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평면 거울을 두 개를 쓰셨다면 이렇게 평면 거울을 두 개를 쓰셨다면 자, 빛이 들어오다가 여기서 한번 그리고 또 여기서 한번 더 반사가 돼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여기서 20% 손실 여기서 20% 손실이 일어난다면 자, 물론 이제 여기선 80% 중에서 20%에 해당되니까 실질적으로 오는 빛은 64% 정도의 세기로만 오게 돼 있어요. 거의 절반에 가깝게 좀 어두워져서 보이는데 이거를 갖다가 평면 거울 쓰지 말고 프리즘을 쓰게 되면 전반사가 일어나니까 손실률 거의 제로. 오케이? 자, 손실이 거의 없어. 그래서 거의 100%다 반사를 거의 뭐 전반사를 이용해서 반사를 시켜서 오기 때문에 손실률 거의 없이 자, 잔망경을 만들 수 있다 이거고. 자, 광섬유. 자, 뒤에도 나올 거예요. 자, 광섬유 내부로 적당한 각도로 자, 빛을 입사시키면 이 광섬유 타고만 빛이 이동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전반사 원리 이용했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수족관 속에 물고기가 수면 위에 비쳐 보이는 것도 당연히 전반사 이용한 예시가 되겠고, 자, 생활 속 전반사 이용. 자, 쌍안경이나 잔망경에서 평면 거울 대신에 프리즘을 굳이 쓰는 이유는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평면 거울 썼을 때 손실률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자, 광섬유 이용한 장식품, 번쩍번쩍한 거 이런 거 가끔씩 어디 영화 같은 데 보면 볼 수 있죠. 자, 이거를 물론 이제 요 광케이블에다가 많이 쓰지. 요거는 조금 이따가 더 상세하게 볼 거고. 자, 내시경은 어떤 식으로 자, 내부 그 사람 몸 속에 있는 뭐 장기 내부 구조를 어떻게 보느냐. 자, 광케이블, 광섬유, 다발 두 개 씁니다. 두 개. 자, 광섬유 두 가닥이 필요해요. 왜 두 가닥이 필요하냐? 한 가닥은 내시경에서는 두 가닥이 필요한데 자, 한 가닥은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 몸 내부를 보는데 빛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 당연히 안 들어오지. 빛 하나 안 들어와. 완전 깜깜해. 그런 상태에서 빛, 그 후레쉬 같은 걸로 비춰주지 않고서는 몸 안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못 봐요. 그래서 한 가닥을 이용해서 빛을 공급을 해줘야 돼. 그런 다음에 다른 한 가닥을 이용해서 자, 몸 내부에 자, 공급된 이 빛이 반사돼서 다시 이 가닥을 통해서 그 시도를 수신해서 몸 안에 뭐 혹시 혹이 있나, 뭐 종양이 있나 이런 걸 다 보는 거야. 그래서 수술하지 않고도 내시경 이용해서 자, 몸 안에 혹이 있는지 뭐 혹시 암덩어리가 있는지 이런 걸 볼 수 있다 이거고요. 자, 그다음 다이아몬드. 자, 다이아몬드는 원석 자체는 물론 뭐 학생들 입장에서나 내 입장에서는 비싸긴 하지만 그렇지만 뭐 가공하기 전 다이아몬드하고 이렇게 가공한 후에 다이아몬드는 천지차이예요. 왜냐면 일단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는 이렇게 가공을 정말 이렇게 절묘하게 잘 깎았을 때 그 빛이 내부에서 모두 전반사 해가지고 반짝반짝하게 빛나게끔 세공이 돼 있으면 세공을 잘 하면 잘 할수록 그만큼 값어치가 높아져. 그래서 자, 처음에 원석은 뭐 2, 3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치면 이게 세공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몇십억의 가치가 10억 원의 가치 그렇게 돼버린다 이거지. 자, 그리고 광케이블은 바로 이 광섬유를 여러 가닥의 광섬유 이용해서
자, 광 케이블을 이용해서 정보를 송신하게 되면은 빛의 세기가 거의 약해지지 않고 멀리까지 보낼 수 있다. 자, 바로 뒤에 나오는 광통신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광송신 바로 설명 들어갑시다. 자, 광통신. 광통신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광섬유. 얘는 투명해가지고 당연히 빛을 전송할 수 있는 섬유 모양으로 만든 관인데, 자,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자, 일단 광섬유 센터에 자, 두 가닥의 다른 종류의 광섬유가 있는데 센터에 놓여진 광섬유를 여기 보다시피 코어라고 불러주고 센터에 놓여지는 게 코어. 그리고 그 코어를 감싸고 있는 녀석이 클레딩이야. 클레딩.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뒤로는 자, 이거 안 끊어지게 다 어떻게 보면 보호할 수 있는 코팅이나 피복들이야. 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굳이 상세하게 공부할 필요 없고, 아, 광섬유 그냥 이것만 쓰면 약하니까 여기다가 코팅제나 피복 같은 거 씌우는구나.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시험 문제는 거의 잘 안 나와. 자, 그러면 코어 클레딩. 자, 코어 클레딩만 딱 추려서 보시면, 자, 코어 내부에서 뭐가 일어나게 만들어줘야 되느냐. 이렇게 그림 보다시피 전반사가 일어나가지고, 코어 내부에서 코어와 클레딩 표면에서 자, 전반사가 일어나가지고, 코어 따라서만 빛이 진행하게 만든 게 이게 바로 광섬유다. 광섬유고, 이를 이용한 통신이 바로 광통신인데,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사실. 자, 코어 내부에서 진행을 해야 돼. 코어와 클레딩 표면에서 전반사 일어나야 돼. 그러면 중요한 거. 코어랑 클레딩 중에서 누가 더 굴절률이 커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지. 자, 굴절률은 누가 더 크다? 누가 더 커요? 자, 코어의 굴절률이 클레딩보다 커야 됩니다. 안 그러면 광섬유 자체가 의미가 없지. 자, 코어가 클레딩보다 커야 돼. 굴절률이 더 크다. 반대로 속력은 자, 파동의 속력, 즉 빛의 속력은 코어가 클레딩보다 어떨 거다? 느리다. 자, 느릴 거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굴절률하고 속도가 자, 요거 적어 두세요. 자, 굴절률 코어가 더 커야 되고 속력은 클레딩이 더 빨라야 돼. 자, 이렇다는 거 적어 두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코어로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클리딩 쪽으로 절대 빛이 안 빠져나와. 전반사에서 안 빠져나고 계속 진행하니까. 자, 중간에 물론 빛이랑 코어 매질 사이에 어떤 마찰 때문에 손실되는 거 이외에는 전혀 다른 손실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손실률이 극히 적네. 아, 여기 나와 있구나. 자, 그러면 바로 이 광통신은 음성 신호 또는 영상, 자, 이런 것들을 빛신호로 전환한 뒤에 전반사 현상을 이용해서 광 케이블을 통해서 전송하는 통신 방식을 광통신이라고 불러주는데, 자, 광통신에서 뭐 상식적으로 필요한 거, 중간에 하여간에 빛으로 변환해서 보내줘야 돼. 그러려면, 자, 뭐가 일단 필요하냐? 자, 송신기에서는, 또는 송신자는 전기 신호를 뭐로 바꿔줘야 된다? 빛으로 바꿔줘야 돼. 반대로. 수신기는 자 얘를 받아가지고 빛 신호를 받아가지고 다시 뭐로 바꿔줘야 된다? 전기 신호로 바꿔줘야 돼. 뭐 별로 어렵지 않은 개념이에요. 당연히 중간에 빛을 이용해가지고 통신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송신기는 반드시 뭐에서 뭐로 바꿔준다? 송신기는 전기 신호를 빛으로 바꿔준다 이거고요. 수신기는 빛을 갖다가 뭐로 바꿔줘야 돼? 전기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중간중간에 광 증폭기가 있는 이유 아무래도 자 코어하고 빛 사이의 마찰에 의해서 살짝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 이런 게 필요하긴 해요. 그렇지만 자 여기 나와 있네. 그렇지만 일반적인 구리도선 이용한 전기통신보다는 훨씬 손실률이 더 적어. 훨씬 손실이 더 적어요. 그래서 증폭기가 중간에 훨씬 덜 필요하다. 자 그러면 광통신하고 구리통신의
장점과 단점 한번 보시면, 자, 광통신의 장단점. 자, 장점은 외부 전자기파의 간섭을 받지 않아서 잡음과 혼선이 없으며 도청이 어렵다. 자, 광통신의 일단 장점에는 첫 번째, 구리도선 이용한 전기통신 방식의 경우에는 자, 다른 도선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도청이 얼마든지 가능하대요. 자, 구리도선 이용할 때는 구리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고 그 자기장을 만약에 전류가 교류다. 그러면 자기장도 계속 변하니까 뭐 안테나 같은 거 이런 걸 이용해서 충분히 도청이 가능해. 자, 그렇지만 광통신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이거야. 왜? 전반사 되니까 그 안에서만 정보가 진행되는 거지 클레딩 바깥쪽으로 빠져나올 일이 전혀 없어. 도청 거의 불가. 두 번째, 대용량의 정보를 먼 곳까지 상대적으로 그 증폭기가 좀 적어도 된다고 했어. 장거리 통신에 유행한 게 광통신이고, 자, 그럼 세 번째, 에너지 손실이 적기 때문에 광증폭기를 설치하는 구간이 사이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어서 이런 점들이 구리통신 대비해서 장점으로 부각되는 점들인데 단점은 무엇이냐? 단점. 일단 단점은 화재나 충격에 약하고 자,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이거지. 끊어지면 연결하기 겁나 어려워. 자, 한번 끊어지게 되면 자, 구리도선은 한번 끊어지게 되면 연결하기가 상당히 힘들어. 구리도선은 연결하기 쉬운데 얘는 끊어지면 참 연결하기 힘들어요. 자, 솔직히 구리도선은 내가 만약에 구리도선 끊어졌다. 이거 두 개 연결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그냥 자, 이렇게 피복 잘라서 구리도선 드러나게 한 다음에 얘네 둘 자, 대충 손으로 묶어서 잡아 돌리면 어느 정도 연결돼요. 자, 그런 다음에 전기 테이프라고 그러니까 까만색 테이프가 있는데 그런 걸로 발라버리면 그냥 복구가 다 돼. 나도 가능해. 근데 자, 이거야. 자, 끊어져서 쉽다 어렵다의 그 어떤 이제 구분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내가 할 수 있으면 쉬워. 그냥 내가 아무 기술 없어도 그냥 할 수 있다. 그러면 쉬운 거야. 근데 그와 반면에 이런 거는 내가 하기는 너무 어렵지. 이건 전문 기술자가 와서 몇 시간 동안 장시간 작업을 해줘야 그래야 이제 이런 게 복구가 된단 말이야. 자, 그럼 두 번째. 광섬유 연결 부위에 아주 작은 먼지가 끼거나 틈이 생겨도 당연히 광통신은 불가능하다. 당연한 말이고. 자, 그럼 세 번째. 전기도선 사용한 통신 방법에 비해서 설치 및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 자, 설치 비용 그리고 관리 비용도 좀 많이 들긴 합니다. 자, 그렇지만 결정적인 가장 큰 단점은 끊어졌을 때 연결하기 어렵다. 자, 이거는 좀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럼 밑에 있는 개념 확인 문제 지금 바로 나오네. 자, 그러면 잠깐, 지금 51분이네. 이거 바로 다 설명해 줘야 되겠네. 전자기파. 자, 그러면 요거는 나중에 풀 시간 드릴 테니까 자, 바로 전자기파로 설명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전자기파. 자, 이게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냐? 자,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은 전기장과 자기장이 그 세기가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해. 변해야 하여간에 전자기파가 통할 수 있어. 일정한 전기장, 일정한 자기장 가지고는 절대 전자기파가 전달될 수가 없어요. 변하면서라는 거, 세기가 변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뭐 이거 발견한 사람은 뭐 맥스웰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고. 자, 전자기파가 진행할 때, 자, 이게 중요합니다. 전기장, 자기장이 진동 방향이 진행 방향과도 다 수직이야. 진행 방향, 전기장 진동, 그리고 자기장 진동 이 세 가지가 다 수직이다 이건데요. 이렇게 그림 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좀 다른 그림을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 그림 보시면 자, 지금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바로 전자기파가 진행하는 방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노란색은 예를 들어서 노란색이 전기장의 진동이다. 그러면 여기 색깔이 이거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나? 보라색인가?
무슨 색으로 해야 되지? 분홍색으로 바꾸자. 무슨 색인지 모르겠다. 자, 노란색도 어디 갔냐? 좀 색을, 좀 굵기를 좀 굵게 해야 되겠네. 자, 노란색이 전기장의 진동이고, 핑크색이 자기장의 진동이라고 한다면, 자, 전기장의 진동이건, 또는 자기장의 진동이건, 서로 수직으로 진동을 해야 된다. 이거고요. 잠깐. 보라색이 전기장이 돼야 되겠네. 자, 보라색이 전기장이, 보라색이래. 핑크색이 전기장의 진동이면, 노란색은 자기장의 진동이고요. 진행 방향, 요 파란색 선 방향. 그래서 전부 다 수직 방향으로 진동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전기장의 세기가 최대일 때, 여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자, 전기장의 세기가 최대일 때, 자기장의 세기도 최대가 된다. 자, 자기장의 세기도 최대가 된다 이거야. 자, 전기장의 세기가 최대일 때 자기장의 세기도 최대다. 자, 이거 좀 책에다가 잘 기록을 해 두세요. 자, 잘 기록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전자기파의 성질. 자, 전자기파는 파동 형태로 나가는데 당연히 매질이 있을 필요가 없어. 매질이 없어도 진행 가능. 두 번째, 전자기파의 속력은 자, 진공에서 파장 관계없이 모두 30만 킬로미터 per 세컨드 빛의 속력과 동일한 자, 30만 킬로미터 per 세컨드인데 단 진공을 제외한 다른 매질에 들어오게 되면 진공이 아닌 매질에서는 속력이 느려지는데 근데 어떤 매질에서의 속력이 자, 진동수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자, 매질에서 전자기파의 속력은 진동수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것 때문에 뭐가 나타난 거냐? 자,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스펙트럼이라는 것을 관측할 수가 있다 이거지. 프리즘 통과시키면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쫙 갈라지는 그 이유. 자, 바로 매질에서 전자기파의 속력은 진동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그럼 계속해서 요 관계식이 성립하는 경우는 어디에서만이다? 요 관계식 C equal F 람다. V는 F 람다 관계식을 빛의 속력 C로 바꾸는 것 뿐이야. 이거는 오로지 어디에서만 진공에서만 성립하는 거야. 알겠죠? 진공에서만 성립하는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전자기파의 에너지는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크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앞에서 그 선 스펙트럼 파트 배울 때 E는 HF라는 관계식이 있었어요. 빛이 가진 에너지 값은 진동수하고 플랑크 상수의 곱의 자, 비례 관계라는 거. 자, 대신에 파장이 짧으면 당연히 에너지가 더 크겠지. 요거를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 H 람다 분의 C. 진공을 기준으로 할 때, 자, C는 F 람다 관계식에서 F 대신에 람다 분의 C를 대입해서 자, 이렇게 나타내고 보면 당연히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는 커진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전자기파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이고 전자기파의 종류는
파장 또는 진동수에 따라서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자, 비슷한 성질 가진 전자기파를 파장 또는 진동수별로 구간을 나눠버리면 자, 총 7개 나와요. 감마선부터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자, 총 7개 나와요. 미안하지만, 좀 미안하지만이 아니지. 내가 미안할 게 없지. 자, 감마선부터 라디오파까지 7개. 당연히 외워야 됩니다. 그것도 외울 때 순서 맞게, 자, 진동수가 큰 순서부터 작은 순서대로 감마선, X선, 자외선. 자, 여기 잘 나와 있어. 자, 아래쪽에, 여기 잘 나와 있네. 감마선에서, 자, 라디오파 쪽으로 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진동수 어찌 돼요? 당연히 작아지는 거고, 대신에 파장은 어찌 된다? 길어진다, 이거야. 반대로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 짧아지고 진동수 커지는 거 보여요. 자, 여기 보면 3 곱하기 10의 22승이지.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요거를 알았다면, 자, 외울 때 가시광선을 기준으로 외우는 게 좋아요.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다 또는 진동수가 자, 큰 순서대로 자, 가시광선보다 진동수가 큰 순서대로 자외선, X선, 감마선 순이고 그 다음에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순서대로 적외선, 마이크로파 그리고 라디오파인데 자, 이거를 자, 뒤에 보면 정유와 이용 자, 이거는 너무 참 이렇게 돼 있으니까 외울 게 너무 많아 보이는데 간단하게 생성되는 원리하고 어떻게 해서 생성되는지 그리고 어디다가 이용하는지 딱 표로 하나로 정리해가지고 외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잠깐만 있어 보세요. 자, 여기 내가 내 자체 교재에 적혀 있는 거 자, 일단 전자기파 발생하는 방식하고 그리고 어디다가 쓰는지 표로 한 방에 정리해 놓은 게 있어. 자, 이거를 내가 자, 요 표 그대로 자,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자, 요거를 조금 이따가 시간 날 때 뭐 적든지 아니면 보고 바로 외우시든지 자, 카톡으로 바로 지금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중요하니까 최소한 이렇게 요약해서 좀 외워두셔야 돼. 좀 외울 게 많은데 뭐 달달 외운다고 생각하기보다 자, 계속 몇 번, 두 번, 세 번 읽어서 익숙해지도록 자,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카톡 확인해 보면 내가 표 하나 보내놨어. 자, 좀 이따가 확인해 보시고 자, 여기 있는 거 좀 지금 설명을 해보면 처음에 가시광선 뭐냐?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가시광선이야. 오케이?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다가 가시광선이고 자,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진동수가 점점 커지는 쪽 자, 자외선은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자, 자외선부터 가시광선, 적외선 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전자전이, 원자의 전자전이 과정에서 충분히 방출될 수 있을 정도예요.
전자전이 하면은 수소원자 선스펙트럼 배웠을 때 전자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 쪽으로 떨어질 때 빛을 방출한다. 자, 그런 식으로 배웠는데 뭐 라이먼 계열일 때 자외선 방출, 발머 계열일 때 가시광선 방출하고 파션 계열일 때 적외선 방출한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전이 시에 방출할 수 있는 파동이 자외선부터 적외선이야. 자, 얘네 셋은 약간 전자전이 과정에서 발생이 가능해요. 자, 자외선 하면 꼭 좀 알아둬야 될 거. 살균 기능, 위패 감결, 살균 기능 또는 위패, 위조 지패. 자, 형광 물질에 특히 뭐 식별하기 위해서 자외선 같은 거 쏜다 이거야. 자, 그리고 적외선은 열 작용이 강하다 보니까 사람 체온 재는데 특히 이런 거에 많이 쓴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외워두시고, 자, 그 다음에 X선으로 가봅시다. X선 정도 되면 에너지가 워낙 크니까 전자전이만 가지고는 택도 없고, 자, 원자 내에 전자전이 가지고는 안 되고, 전자가 그것도 고속으로 어디에 때려 박아야 된다? 금속하고 충돌해서 발생한다. 화학적으로 볼 때 전자가 N 이퀄 무한대에서부터 이미 충분한 운동 에너지를 가진 상태에서 때려 박아야 그래야 그나마 X선이 나올 만하다. 그 정도로 에너지가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돼. 자, 뭐 X선은 어디다 쓰는지는 잘 알죠. 엑스레이나. 자, 공항 가보면 수화물 검색하는 거에 쓰고. 자, 비파괴 검사는 도대체 뭐냐? 자, 예를 들면은 어떤 배 같은 거, 선박 같은 거 있으면 이 선박이 이게 노후화가 되면 아무래도 내부에, 그러니까 겉에서는 안 보이지만 내부에서 균열 같은 게 발생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균열이 한번 생겼으면 그 균열이 물론 이제 하루아침에 보통 거기서 이제 절단되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자,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조금씩 힘을 받아서 조금씩 균열이 커지다 보면 어느 순간 배가 두덩은 난다든지 자,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자, 어떤 이제 강철로 만들어진 그런 구조물에서 자, 내부에 어떤 균열이 생겼다. 외부에 균열 생기면 사람 눈에 보이니까 아, 그래 뭐 저거 문제 있네. 저거 어떻게든 수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는데 안쪽에 있으면 사람 눈은 식별이 안 돼. 그러면 그 균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거를 잘라버리는 순간 이제 배를 못 쓰리게 되니까 잘라버리지 않고도 X선 같은 걸 쏘아보면 내부에 균열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검사가 가능해요. 이 검사를 비파괴 검사라고 불러. 자, 그리고 감마선은 이게 전자가 뭐 어디 충돌해가지고 될 게 아니야. 엄청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얘는 원자 핵의 핵 반응이 일어나줘야 발생할 수 있는 게 바로 감마선이고요. 가장 에너지가 크고 파장이 짧은데 얘를 어디다가 쓰시는 거 하니? 자, 암 치료용 감마 나이프 등에 쓴다라고 했는데 자, 암 치료용 감마 나이프. 자, 한번 원리를 실제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자, 감마 나이프. 자, 일단 단면도 그림 보면 이렇게 생겼어. 병원 홈페이지긴 한데. 자, 사람 머리에 이러한 반구형 형태의 구조물을 씌운 다음에 자, 이 반구형 구조물에서 201개의 다른 방향에서 감마선을 쏜단 말이야. 자, 쏘면 한 가닥 한 가닥은 그 사람 몸에 치명적이지는 않아요. 자, 이거 한 가닥 한 가닥이 치명적일 것 같으면 사람 머리에 쏘는데 당연히 사람 돌아가셔야지. 자, 그런데 이 201가닥 각각은 에너지가 그리 크진 않지만 자, 이거를 갖다가 어느 한 점에 집중되게 만들어 버릴 수 있어. 그러면 이 201가닥의 감마선들이 한 군데에 모이면 여기에 에너지가 집중돼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뇌종양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는 뇌종양만 딱 갖다 태우고 나머지는 멀쩡하게 냅둔단 말이야. 만약에 상식적으로 감마선을 뇌종양을 없앨 정도의 에너지를 가진 감마선을 한 가닥으로 비추는 순간 그냥 사람 머리에 구멍이 확 뚫리겠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료를 한 것이 아니라 자, 201군데에서 나눠서 한 가닥 한 가닥은 되게 좀 약해. 당연히 약해야지. 사람이 안전하려면. 그렇지만 이게 한 군데에 모였을 때 엄청나게 에너지가 증폭이 되어서
여기 국부적으로 있는 뭐 종양 같은 거를 없애주는. 자, 그러니까 이런 수술을 할 때 이런 거 있을 때 이 시술을 하는 게 좋습니다. 뭐냐면 뇌 한가운데 하필이면 뇌종양이 딱 있어. 뇌 한가운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수술을 한다고 치면 사람 일단 두개골 쪼갈라야 되지. 그 다음에 뇌를 두구동강 내가지고 뇌 안에 종양을 딱 꺼내고 다시 봉합하고 또 봉합하고. 자, 이런 수술 하다 보면 조금만 손 삐끗하면 바로 의료사고예요. 아마 돌아가실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의사는 그런 수술은 정말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피하려고 하시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절개하지 않고도 자, 이렇게 감마선을 201군데에서 다른 방향으로 쏴서 한 군데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아주 조그만한 뇌종양 같은 건 충분히 없앨 수 있다 이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적외선 말고 마이크로파랑 라디오파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얘네들은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자, 전자진동 밑에 보면 전하의 가속운동이라고 했는데 그냥 전자진동이라고 이해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전자가 제자리에서 그냥 떨리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다 이거야. 전자 전이까지도 필요 없어. 얘네들은. 자, 그리고 마이크로파. 특정 마이크로파는 물에 잘 흡수되는 성질. 그런 게 있어서 자, 물에 흡수돼 버리면 마이크로파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열로 바꿔줘. 그런 원리 이용한 게 바로 전자레인지다. 그리고 마이크로파하고 라디오파는 보통 통신하는 데 많이 쓰는데 좀 장거리 통신 할 때는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좀 더 큰 마이크로파를 써야 돼. 자, 위성통신 같은 거는 마이크로파 쓰셔야 되고 레이더는 상대적으로 최대한 멀리까지 전파를 보내서 뭔가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오고 있다. 자, 그림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지만 자, 이게 비행기라고 믿어주세요. 이게 비행기야. 자, 레이더의 원리가 뭐냐? 자, 레이더 기지국에서 이게 레이더 전파 쏘는 장치야. 자, 미안하지만 이게 레이더다. 레이더 쏘면 자, 여기 비행기가 있으면 비행기 맞고 튕겨져 나오는 이 파동을 다시 감지를 해. 감지를 하면 대충 크기하고 모양까지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 그래서 얘가 비행기인지 샘지 이런 걸 구분할 수가 있는 게 그게 레이더 장치인데 자, 레이더를 이용하면 어느 정도 거리에 어떤 물체가 오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공중에. 자, 그러려면 상대적으로 좀 에너지가 큰 마이크로파가 필요한 거고 자, 라디오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로 쓰는 휴대전화, 라디오, 텔레비전 이런 통신할 때는 라디오파를 주로 쓰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전자기파 종류와 이용. 자, 가급적이면 내가 표 하나 캡처해서 보내준 거. 자, 요거를 참고해서 꼭 좀 먼저 외워두시고요. 자, 여기 보면 한 가지 좀 설명을 더 할게. 회절이라는 현상이 있는데, 자, 파동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 자, 장애물 뒤쪽으로 퍼져나가는 이런 현상이 회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중학교 과정에서 자, 파동이 물질파가 이렇게 진행이 왔어. 어차피 다다음 시간쯤에 회절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요 좁은 틈을 통과하게 되면 이렇게 퍼져서 와이파이처럼 퍼져나가는 게 이게 바로 회절이에요. 와이파이처럼 퍼져나가는 이런 게 바로 회절인데요. 자, 근데 회절이 잘 되려면 파장이 길수록 잘 퍼져. 당연히 회절이 안 돼 버리면 이 조그만한 틈을 통과해가지고 뒤로 잘 퍼져줘야 여기에 있어도 수신을 잘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회절이 안 돼 버리면 직진세만 강하면 당연히 여기서는 전혀 전파를 수신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무선 통신에 뭐 감마선이나 X선 같은 거 쓰지 않고 왜 라디오파 영역을 쓰시느냐. 물론 안전성의 문제도 있지. 물론 에너지가 너무 크니까 발생시키기도 어렵지만 만약에 감마선으로 통신을 하신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핸드폰 전파들을 전부 다 감마선으로 바꾸게 되면 인류 멸망입니다. 멸망. 다 죽어. 자, 라디오파를 쓰는 가장 일단 에너지도 작지만 가장 큰 이유는 회절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장애물 뒤까지 전파가 잘 전달되니까. 그래서 라디오파를 이용해가지고 무선 통신을 하는 게 가장 좋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뭐를 해보시느냐 하면은, 자, 마이크 이런 거 끄지 마시고, 자, 마이크나 뭐 이런 거 끄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지금은 마이크하고, 그 다음에 캠을 다 키셔가지고, 개념 확인 문제들을 푸시는데, 풀다가 모르겠으면 바로바로 질문하세요. 자, 지금 243쪽이랑, 자, 243쪽이랑 247쪽에 있는 문제들, 자, 한번 풀어보시고, 248쪽까지 한번 풀어보자. 248쪽, 249쪽까지 있구나. 자, 지금 전부 다, 자, 마이크나, 저기 뭐지, 캠을 다 켜주시고, 자, 일단 243, 247 개념 확인 문제만 한번 풀어봅시다. 243, 247 한번 풀어봐 주세요.